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남편이 어릴 적에 어린 아들을 외면하고 제가 한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시키길래 시원하게 끊어버렸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14년 차 이남 1녀 키우고 이제 막 40대에 합류한 평범하디 평범한 주부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자세히 하자면 엄마가 두 분입니다. 얼굴도 모르는 낳아준 엄마, 그리고 가슴으로 낳았지만 훈육이 확실했던 키워준 엄마. 키워준 엄마도 술 먹으면 주사가 심하고 과격한 행동을 일삼는 아빠 때문에 못 참고 저 13살 되던 해에 이혼하시고 본인 인생을 사셨던 분이시긴 해요. 그래도 키운 정이 무섭다고 어쩌다 한 번씩 하교할 때 학교 앞에서 기다리셨다 용돈 주시고 가셨어요. 남편은 12살 때 아버님은 가지고 있던 지병과 사고로 인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한 달 조금 지나 어머님이 그 어리디 어린 아들을 집에 두고 도망가셨답니다. 집주인분께서 어린 남편을 챙겨주시다 수소문해서 친할머님께 연락을 드려 할머님께 갔다 합니다. 친할머니 주소로 입적하기 전에 친할머님과 같이 외할머니 댁에 갔는데 엄마 물건은 있는데 나오지 않고 외할머니는 여기서 찾지 말라고 내쫓다시피 하셨대요. 결국 친할머니께서 버려진 손주를 키워주신 거죠. 신랑과 전 친목 모임에서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결혼 초기에는 모셔야 할 시어머니가 없어 시집살이를 할 일도 없고 신경 쓸 일도 없으니 한결 편했어요. 고아나 다름없는 조카에게 시집와서 고생한다며 남편의 친척 어른들께서 많이 챙겨주시고 실수 하나에도 하하호호 웃으시며 사람이니 실수하는 것이다. 로봇도 아니고 괜찮다. 괜찮다. 하시는 분들이세요. 신혼 때 남편과 연락만 하셨던 시어머니를 처음 뵀는데 첫 대면에 떨떠름한 표정이더라고요. 자기 허락 안 받고 같이 산다고 그런 표정을 지었던 것이죠. 그럼 본인은 누구 허락을 받고 아들 놓고 나가서 재혼을 했는지 남편과 살며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시어머니가 같이 살던 남자는 사실혼 관계인 세 번째 남자였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의 아버지이시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분 이전에 어떤 분과 살림을 차렸던 것이죠. 저는 그 사실에 약간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남자는 누구일까 하는데 같이 산지 6년 만에 후두암으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세 번째 남자까진 이해를 했습니다. 어머님도 기구한 팔자구나 했죠. 첫째를 임신하고 출산일이 다가오니 시어머니가 직접 산후조리를 해주신다고 오셨는데 전 기함을 하면서 거절하는 뜻을 남편에게 주장했건만 남편은 돈도 아끼고 본인 엄마가 오면 편하다는 막말을 슈팡. 집에 온 지 딱 일주일째 일이 터졌죠. 시어머니는 제 두 명의 엄마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는 막말을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말하는 그 이유는 저를 낳아주신 엄마는 날 버렸기 때문이고 키워준 엄마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서 그렇다나요? 말인지 막걸리인지 시댁에서 참기만 하면 호구로 본다는 것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던 터라 어머니 말대로라면 어머님 제사도 지낼 필요가 없겠네요. 애기 아빠 버렸잖아요. 하니까 불그락푸르락 해서 짐 싸서 가버리셨습니다. 저는 첫째와 연년생으로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 임신 중 첫 아이 돌잔치에 와서는 또 둘째가 딸인데 딸은 시집 보내면 끝이라는 둥 쓰잘데기 없다는 둥 하길래 이 좋은 잔칫날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는 어머니는 딸 아니냐. 어머니 낳고 미역국 드신 외할머님이 불쌍하다.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가버리시더군요. 그때 친정엄마와 큰이모 외삼촌들도 오셨는데 엄마는 돌반지와 딸내미 옷 사입으라고 봉투를 주시고 가셨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2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대값에도 못 미치는 2만 원 꼴랑 주고 가셨습니다. 일용직으로 겨우 생계 유지하는 엄마인데 우리 엄마한테는 그 20만 원이 정말 큰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큰이모에게 부탁해서 언니가 동생 용돈 주는 척 좀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20만 원을 넣어서 주신 봉투에 30만 원을 더 넣어 50만 원이 든 봉투를 큰이모가 엄마에게 주시도록 했습니다. 이모와 외삼촌들도 제가 피 한 방울 안 섞인 조카지만 기특하게 잘 컸다며 뿌듯해 하셨어요.
친정에선 둘째 임신 중에 첫애 케어하는 것도 힘든데 첫단 시험리 둬서 걱정이 된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가졌다는 소식 알렸을 때는 시어머니 저에게 아이 지우라는 개소리도 했습니다. 지금 둘째랑 셋째 사이에 아기 천사가 찾아왔었는데 제가 몸이 많이 약해져서 약물 치료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기 심장 소리도 안 좋고 제가 먹던 약 중에 아기에게 악영향을 주는 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힘들게 그 아이를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들먹이며 시어머니는 셋째를 지우라는 천인공노할 소리를 하더군요. 그 뒤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사연 읽어주시는 캐스터분 밥 먹을 시간조차 없을까봐 각설하고, 시어머니는 세 번째 같이 살던 남자와 싸우고 저희 집으로 온 적이 서너 번 있어요. 지금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만 하고 살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함께 사는 분과 싸우면 저희 집으로 자꾸 오시는 시어머니께 적당히 좀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자식이라고 온 쟤밖에 없는데 어쩌냐고 불쌍한 척을 하셨어요. 전혀 안 불쌍했지만요. 세 번째 남자도 뇌출혈로 생사를 오가니 또 상치를까 무서우셨는지 결국 우리 옆으로 이사 오신 지 6년 되었네요. 근데 이건 뭐 나는 전생에 나라를 통째로 오랑캐에게 갖다 바친 매국노였는지 아니면 전쟁광으로 맹활약을 하던 사람이었는지, 이건 뭐 시어머니는 뻑하면 저를 불러 병원 가자, 시장 가자 하셨습니다. 깜빡하는 증세도 심해지시고 한동안은 집에 안 좋은 기운이 도는 것 같다고 팥을 구석구석 두질 않나, 칼날이 밖으로 향할 때까지 던지질 않나, 해가 거듭될수록 이상 행동이 심해졌습니다. 작년 말에 정신과와 신경과 내방했는데 치매와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네요. 치매는 예상했지만 정신분열은 예상하지 못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가 막말을 하곤 했을 당시 속으로 정신병자인가? 하는 생각을 하긴 했었지만, 게다가 투석도 받으셨습니다. 입원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아침 저녁으로 찾아가서 시어머니 약 먹는 것을 확인하고 왔는데, 한동안 발길 끊었을 때 전화로만 약 드시는지 확인했던 탓일까요? 말로는 약 챙겨 드신다고 해놓고 막상 가서 확인해 보면 열흘치 정도 되는 약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시어머니에게 이럴 거면 병원도 다니지 말고 약도 먹지 말라면서 이런 것이 도대체 몇 번이냐고 성질을 냈어요. 그동안 아들 며느리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그렇게 나를 부려먹고 약은 약대로 안 챙겨 먹냐면서 그동안 대가도 안 바라고 비서처럼 몸종처럼 해왔는데 이럴 거면 그 대가를 주시던지 하시라고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몸종들 부리려면 대가를 줘야 했을 것이라고 했어요. 저 이제 지쳐서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내 남편 나 몰라라 하고 나가서 다른 남자와 살림 차린 사람을 남편 봐서 챙겼는데 이제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새끼들이나 잘 챙기고 알콩달콩 살 거니까 연락도 하지 마시고 나를 볼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온 것이 벌써 2달째 접어드네요. 남편이란 인간은 뭐 했냐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남편도 중간 역할 한다고 고생 아닌 고생 좀 했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면 남편은 본인 엄마에게 가서 달래기도 했다가 윽박 지르기도 했다가 하면서 나름 노력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와서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낳아주신 엄마는 아니지만 그래도 엄마가 있긴 하잖아요. 이모들과 외삼촌들 외가도 있고요. 저는 남편의 생각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남편은 엄마라고 챙기고 싶어 하니 남편이 가여워서 그동안 한 것이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무릎 꿇고 간절하게 얘기하는데 본인 엄마 챙겨달라는 소리 다시는 안 할 테니 때 되면 병원만 데리고 가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엄마는 이제 며느리 손주들 없는 것으로 알고 사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기고만장하던 시어머니가 조용해지더군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남편 얼굴에 그늘이 짙게 깔려 있어서 보기 좀 그렇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드리워진 그늘이라 제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네요. 시어머니 문제를 제외하면 먹고 살기 바빠서 그렇지 여느 집과 다름없이 웃음소리 끊이지 않는 집이 저희 집입니다. 저와 남편이 엄마 없이 자라서 화목한 가정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는데 저희 나름 화목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화목한 내 가정을 위해 틈틈이 공부도 하고 몸치이긴 하지만 아이돌 춤과 막춤, 괴기한 표정 등으로 우리 가족들 웃음을 유발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런 일상의 소소한 웃음이 행복이라는 어느 책의 한 구절을 항상 마음에 담고 노력하고 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내 가정의 소소한 웃음과 그로 인한 행복을 제가 끝까지 지킬 수 있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일신사님 목소리에 반한 어느 한 시청자입니다. 아, 정말 선한 분이시네요.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 내 가족만 생각하기로 하신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제 목소리에 반하셨다니 정말 기분 좋네요. 혹시 외모에 반하신 건 전혀 아닌가요? 전혀요? 이번 사연은 새언니에게 미아리 같다고 막말하던 신우의 따귀를 때리고 시원하게 시댁과 연을 끊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남편이 시누이 따귀를 때렸습니다. 시누이는 울고불고 하며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하는데 남편이 또 시누이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제가 억지로 말렸네요. 사실 저는 남편을 말리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도 손이 떨리네요. 저도 시누이 뺨을 한 대 치지 못한 것이 분하기만 합니다. 욕을 잘 할 줄은 모르지만 욕이라도 해줄 걸 그랬네요. 시어머니는 아무리 동생이어도 결혼한 애인데 어떻게 때릴 수가 있냐고 하시더니 제가 중간에서 분란을 일으킨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의 그 말에 남편은 더 광분해서 시어머니에게도 난리치고 다시는 보지 말고 살자 말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시는 시댁에 안 갈 생각이에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적을 테니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는 저희가 결혼하기 전부터 저를 참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리 저에게 살갑게 대하는 분은 아니지만 저에게 이제껏 안부 전화를 강요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저에게 안부 전화를 강요했어요. 결혼 날짜 잡은 지 얼마 안 돼서 신우가 저에게 전화로 시부모님께는 적어도 이틀에 한 번씩은 전화를 드려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확인을 해봤는지 저에게 왜 전화를 안 드리냐고 따졌습니다. 내가 왜 아가씨의 강압에 의해 안부 전화를 해야 하냐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저에게 땡땡이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사람을 무안을 줬냐고 뭐라 하셨어요.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드려도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야 한다고 시어머니가 그러시는데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예랑이었던 남편에게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며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했더니 남편은 저에게 사과를 하더군요. 그리고 자기가 다 해결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 저에게 오해했다고 사과를 하셨어요. 남편이 그날 집에 가서 시어머니에게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어른이 사과를 하시는데 어쩌겠어요. 그냥 알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말을 이상하게 했던 시누이의 사과는 결국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 전부 모여있는 상황에서 신우는 본인 시부모님에게 안부 전화는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었어요.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신랑이 시누이에게 넌 시부모님한테 안부 전화 전혀 안 하면서 남한테 그렇게 강요할 수 있는 거냐고 네 행동이 참 웃긴 줄도 모르냐고 놀리듯이 말했습니다. 저도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고요. 저희는 양가 부모님의 도움 없이 반반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전까지 제가 모은 돈이 남편이 모은 돈보다 약간 적었어요. 얼마 차이는 나지 않았는데 신우는 이것을 가지고도 참 말이 많았습니다. 신랑은 신우에게 우리가 나이 차가 있어서 퇴직을 해도 내가 먼저 할 것이고 평생 맞벌이로 살아갈 것이니 길게 보고 생각 좀 하고 말하라고 신우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신랑과 6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신우는 결혼 후에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저에게 반반 결혼이라고 하더니 아니었다고 말하곤 했어요. 하도 이런 소리를 하길래 제가 시부모님도 있는 데서 우리가 지금 버는 돈이 비슷하고 연봉 오르는 것은 내가 더 빠를 것이라 돈으로 굳이 따지자면 아가씨 오빠가 이득 보는 결혼을 한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신우는 저보다 2살 많습니다.
제가 새언니이긴 하지만 저는 신우이에게 언니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신우는 지금까지 저에게 호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말을 해왔어요. 저는 신우에게 아가씨라 부르고 존댓말을 써왔고요. 시아버지께서 신우이에게 네 새언니가, 네 언니가 이런 식으로 저에 대해 말하면 그 언니란 말 좀 하지 말라고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언니라고 해야지 그럼 뭐라고 하냐고 하셨는데 신우는 들은 채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지금은 4살이에요. 아이를 낳고 얼마 안 되어서 있었던 제사와 명절에 저는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시댁이 멀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가지 말라고 했어요. 남편이 저와 아이를 친정에 데려다 주려고 했는데 저는 친정에 가면 제가 올케가 불편해할 것 같아서 그냥 집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친정에 가면 일을 할 수도 없고 아기나 보고 있어야 하는데 그럼 알게 모르게 올케가 저를 신경 써야 할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괜히 민폐가 될까봐 집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명절 당일에 시댁에 가서 차례만 지내고 왔고요. 이것을 가지고 참 말이 많았습니다. 신우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시댁이 웃음냐? 누군 아이 안 낳아봤냐? 아이가 4개월이면 충분히 다닐 수 있다. 시댁의 정성이 부족한 것이다. 정말 별소리 다 들었네요.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그 자리에서 남편이 신우에게 전화로 너나 네 시댁에 잘하지 왜 남의 일에 간섭이냐고 화를 냈어요. 신우 남편 얘기를 들어보면 신우는 별로 자기 시댁에 잘 하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안부 전화도 신우 남편이 하지 신우는 본인 시댁에 그렇게 자주 안부 전화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신우 결혼할 때 신우의 시댁에서 해준 것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자금 해줬다고 해요. 아무리 서울 변두리 빌라 전세라고 해도 2억 이상은 하지 않을까요? 자기는 이렇게 시댁에서 받은 것이 있으면서도 시댁에 잘하지도 않고 저에게는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는 신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남편도 그런 제 마음을 알아서 항상 저에게 미안하게 생각했어요. 남편이 신우나 시어머니에게 말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신우에게 그러지 말라고 얘기도 하고 시어머니에게 신우의 못된 말버릇 좀 잘 얘기하시라고 말씀드려도 별로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다 하다 신우는 제 옷차림까지 지적을 하더군요. 처음에는 스타일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니 나중에는 치마가 짧다거나 애엄마가 옷을 그렇게 입는다거나 하는 지적을 하더라고요. 시부모님 앞에서도 신우가 이런 소리를 가끔 했는데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이 신우에게 너는 저런 옷을 못 입어서 부러운 것이냐고 빈정대듯이 말했더니 신우는 언성을 높여가며 애엄마가 애엄마답게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 정말 어른들에게 지적받을 정도로 옷을 입은 적 없습니다. 결혼 생활 5년 동안 신우는 이것저것 저에 대해 못마땅해 하더니 이제는 옷차림까지 신우에게 맞춰서 입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한 번은 신우에게 제가 아가씨는 살이 쪄서 이런 옷 못 입어서 그러는 것 아니냐고 놀리듯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신우 표정 관리 안 되고 화는 나는데 화를 내지는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신우가 사람 열받게 하는 말에 가만히 있지 않고 시부모님 앞이라도 이런 식으로 받아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알아서 신우의 말을 받아쳐 주기는 하지만 신우가 남편 없을 때 이런 소리를 하는 때가 더 많았거든요. 그러다 결국 지난주에 일이 터졌어요. 시댁에 갔는데 제가 집에서 편하게 입는 원피스를 입고 갔거든요. 시부모님께 인사드리고 가져간 반찬통에 찬장을 정리하고 있는데 신우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옷이 그게 뭐냐고 하더라고요. 미아리 창같이 옷이 그게 뭐야? 신우가 딱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잘못 들었나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아가씨 뭐라고 했어요? 했더니 그렇잖아. 애엄마가 샤랄라한 원피스를 입고 시댁에 오는 게 말이 돼? 이러더라고요. 정말 온몸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 찬장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신우에게 아까 처음에 한 말 다시 해보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아가씨가 나에게 창 같다고 한 말을 그대로 해주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놀라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시는데 남편은 바로 신우 따귀를 때렸어요. 이제 이게 단단히 미쳐서 새언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말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얘가 아무리 네 동생이어도 얘도 애 엄마야. 아무리 그래도 좋게 말로 해야지 어딜 따귀를 때려? 이러시더군요. 남편은 엄마가 얘 하는 짓을 보고만 있으니 얘가 예의도 없고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그래도 다 큰 동생을 그렇게 때리는 것은 아니라는 말만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신우에게 넌 글러먹은 년이라고 하면서 엄마가 우리를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얘 편을 드나 보다고 우리 이제 다시는 안 온다고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신우는 옆에서 대성통곡하고 정말 정신없었어요. 저도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신우가 저를 마음에 안 들어서 저에게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 어머니는 전혀 말리지 않으셨다고요. 어머니가 하시고 싶은 말을 시누이가 대신해서 해주니까 좋으셨나 보다고 했어요. 이런 더러운 소리 듣고 제가 가만히 있어야겠냐고. 아가씨가 그런 곳에서 일을 해본 것인지, 주변에 그런 친구들만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런 곳에 있는 여자들 옷차림은 어떻게 알아서 그딴 소리를 하냐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이 시누이를 가만 안 두겠다고 또 시누이에게 다가가려는데 제가 억지로 남편을 끌고 시댁에서 나왔어요. 나오면서 남편이 다시는 여기 올 일 없으니까 건강하시라고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누굴 때려본 적이 없는데 정말 그때 시누이 뺨을 한 대 때리지 못하고 나온 것이 분하기만 해요. 시어머니 말대로 시누이도 애엄마인데 뺨을 때리는 것은 아닌 것인가요? 저는 평생 화가 안 풀릴 것 같습니다. 아니, 시누이를 만나면 제가 따기부터 한 대 때릴 것 같습니다. 시누이도 문제지만 입방정 떠는 딸을 싸고 도는 시어머니도 문제고 시아버지는 뭐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시부모님은 이제 아들은 없다 생각하고 사랑하는 딸이랑 평생 행복하게 사셔야겠네요. 이번 사연은 소시오패스 같은 행동을 하던 예비신랑에게 시원하게 파혼 통보를 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예비신랑에게 너가 소시오패스 같아서 결혼 못하겠다고 파혼 통보한 여자입니다. 제가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번 일 말고도 여러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는데 몇 가지만 적어 보겠습니다. 남친 어머니에게 처음 인사를 갔을 때 어머니는 저를 그닥 반겨주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무심하게 대하셔서 성격이 원래 그러신 것인지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다른 것은 파악이 안 되긴 하지만 뭔가 모르게 꺼림칙한 것이 있었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무심한 듯 말하면서 좀 말을 거칠게 했어요. 제가 한 회사를 오래 다녔다는 말을 듣고 어머니는 그럼 회사에서 달고 달았겠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지를 않더라고요. 남친도 평소에 자기 기준으로 단정지어 말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친은 본인이 돈을 잘 버는 것에 자부심이 큰 사람입니다. 검소한 사람이고 이 점이 제 마음에 많이 들기도 했어요. 월 급여가 저와 거의 1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급여뿐 아니라 남친은 주식을 잘해서 취업을 하고 지금까지 번 돈을 많이 불려놓았습니다. 저에게 항상 자랑을 하곤 했어요. 남친의 이런 면은 저도 인정합니다. 나이에 비해 돈도 많이 벌고 버는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모아서 불리기까지 하면 경제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잖아요. 남친과 결혼 얘기가 오가고 남친은 저에게 반반 결혼에 대해 말을 꺼내더라고요. 우리는 어차피 결혼 후에도 맞벌이를 할 것이니 육아도 가사일도 공동으로 하는 것을 남친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양가의 경제력으로 볼 때는 저희 쪽이 차이가 많이 나게 남친 쪽보다 높습니다. 저희 오빠는 새언니네 집이 저희 집과 경제력이 비슷해서 서로 비슷하게 하고 결혼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 여자를 떠나 형편되는 쪽에서 좀 더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친이 자기 경제적 능력에 대한 자부심이 큰 사람이라 저희 집이 경제력이 더 있어서 저희 부모님이 결혼에 더 보태주실 수도 있다는 말을 하면 남친이 자존심이 상할지 몰라서 이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쯤 남친에게 이 얘기를 슬쩍 했는데 반반 결혼을 그렇게 주장하던 남친이 태도를 바로 바꾸더라고요. 부모님이 해주신다고 하면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럼 가사일은 네가 다 하고 명절마다 우리 집에 먼저 갈 것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치사하게 구는 것 같아 이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에 저희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하늘나라로 보냈어요. 15년 가까이 함께 살았고 저희 가족과 다름없는 아이였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알살을 권유했고 너무 고통스러워 보여서 가족들 모두 의사 말을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저희 오빠도 결혼하기 전부터 함께 살았기 때문에 정이 많이 들었던 아이예요. 병원에 아이를 데리고 가는 날 오빠와 새언니는 월차를 내고 병원으로 와서 함께 저희 반려견을 보내주었습니다. 저희 오빠는 지방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며칠간 마음이 너무 아파서 힘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남친에게 했더니 무슨 반려견을 보내는데 회사까지 제쳐두고 오냐고 저희 오빠가 철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저희 오빠는 함께 살았던 강아지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 저희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새언니도 정이 많이 들어서 함께 많이 슬퍼했다고 말해도 남친은 이해가 안 간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지방에 사는 오빠가 회사까지 빠지면서 오는 것은 오버 아니냐고 하더군요. 정말 화가 나서 그 애는 우리 가족의 일원이었는데 말을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제가 막 화를 내서 남친이 저에게 사과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사과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남친과 결혼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해본 끝에 저희 부모님 지원은 결국 안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 받는다기보다는 남친이 모은 돈과 제가 모은 돈의 차액만큼만 저희 부모님의 지원을 받기로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쪼들리게 시작하지 않아야 돈도 모을 수 있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모자란 집값은 보태주신다고 했지만 제가 거절했습니다. 남친에게는 그렇게 되면 반반 결혼이 아니니 나중에 우리 사이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네가 자존심 상해할까봐 아버지가 지원해 주시겠다 하시는 것을 내가 거절했다고 남친에게 말했는데 그때 남친은 알겠다고는 했지만 표정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었다면 모르겠는데 저희가 반반 결혼을 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남친 어머니는 예단을 요구하더군요. 이게 무슨 반반 결혼이냐고 남친에게 물었더니 자기와 제가 버는 돈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길게 보면 제가 오히려 이득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여기서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냥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고 나와 미래에 태어날 아이에게 마저도 득실을 따져가며 대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부터 저는 마음속으로 파혼을 결정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친구 인스타에 친구의 오빠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학 때 친구인데 서로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지만 대학 때 서로 챙겨주면서 많이 친했던 친구였어요. 친구 오빠는 아직 미혼이었는데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갔다고 합니다. 그 친구의 오빠는 저와도 안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대학 때 친구와 저에게 밥을 한번 사준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에게도 친오빠가 있어서 친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너무 공감이 되어서 울면서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보통 장례식장에 조의금만 보내고 말았지만 이 친구에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남친이 장례식장에 함께 가주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친구를 안고 한참 같이 울었어요. 딱 한 번 본 친구 오빠였지만 동생을 자상하게 대해주는 모습을 제가 직접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친구의 슬픔이 어느 정도일지 짐작이 되니까 내일처럼 너무 슬펐습니다. 친구 부모님은 뵙지 못하고 왔어요. 부모님은 충격이 커서 손님을 맞을 기력이 없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친구 오빠가 돌아가신 것도 너무 슬프고 부모님의 슬픔과 친구의 슬픔이 느껴져서 저도 너무 슬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도 정신이 없었는데 친구가 지금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이제 그만 가라고 하더라고요.
와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가라고 하는데 친구가 걱정돼서 발이 안 떨어졌지만 친구에게 등 떠밀려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나와서 마음이 좀 진정되었는데 남친이 하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남친은 친구 부모님이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안 나온 것이 예의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당연히 조문객들에게 친구 부모님이 와주셔서 고맙다고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너무 놀라서 순간 멍해지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친구와 한참 울면서 제가 진이 빠져서 따지고 싸울 기력도 없어서 먼저 가겠다고 말하고 택시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날 남친에게 전화가 계속 왔지만 전화를 받아봤자 싸우게 될 것 같고 싸울 기력도 없어서 문자로 나중에 통화하자고 하고 전화기를 무음으로 해놨어요. 이틀 뒤에 남친과 만났습니다. 휴일이라 점심때쯤 만났는데 남친은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전혀 생각을 안 해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안 받아서 자기를 답답하게 만들었다고 짜증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 오빠 장례식장에서 부모님이 문상객들을 맞아주지 않았다고 예의 없다고 한 말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랬다고 말했더니 그 말이 뭐가 잘못됐냐고 따지듯이 말하더군요. 사고로 갑작스럽게 자식을 잃은 분들이 제정신일 수가 있겠냐고 까무러쳐서 병실에 계실 수도 있고 너무 멍해서 문상객들을 만날 수가 없을 수도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을 그게 예의를 따져야 할 일이냐고 물었어요. 남친이 거기까지는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다고만 했어도 대화가 그렇게 나쁘게 흘러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친은 슬픔은 슬픔이고 예의는 차려야 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게 어떻게 말이 그렇게 되냐고, 내가 지금 정상인이랑 대화하고 있는 게 맞냐고 남친을 정신없이 쏘아붙였어요. 나는 네가 소시오패스인지 몰랐다고,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라고 말했습니다. 남친은 무슨 이런 생각의 차이를 가지고 헤어지냐고 하는데 더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이건 생각의 차이가 아닌 것 같다고 했어요. 너는 또라이고 난 너 같은 또라이와 결혼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남친도 말 다 했냐고 화를 내길래 아무튼 우리는 헤어져야 한다고, 이번 일 아니었으면 네가 또라이인 줄도 모르고 결혼할 뻔했다고 말하고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집에 와서 부모님께 전부 말씀드리고 결혼 없던 것으로 해야겠다고 했더니 저희 부모님도 저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남친은 톡으로 자기 말이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고 하는데 역시나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는 것을 저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아서 이제 무슨 소리를 해도 우리는 끝이라고 답장 보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예의 운운하는 남친이 정상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한 것이겠죠? 이걸 생각의 차이라고 말하는 남친의 말이 더 소름 끼치네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남친이 정상 아닌 거 맞습니다. 정상인이라면 어떻게 그런 일에 예의 어쩌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다 화가 나네요. 헤어지길 잘하셨습니다. 이번 사연은 친정에서 재산을 물려받고 나니 태도가 확 달라진 시어머니에게 사이다 발언을 한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달 전쯤 제가 시어머니에게 제가 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요? 어머니 마음에 쏙 드는 동서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셔야죠. 이렇게 말하고 지금까지 시댁에 가지도 않고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서운한 것도 많았지만 그렇게 저를 기생충 취급하던 시부모가 갑자기 저에게 잘해주려고 하니 더 화가 나더라고요. 이유는 돈이에요.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그렇게 대놓고 속보이는 짓을 하고 싶은지 정말. 저는 이제 시부모님을 특별한 날에 얼굴 잠깐 보는 정도로 왕래하며 살 생각입니다. 신랑과 저는 오랜 시간 만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 서로 비슷하게 했고, 결혼 후 2년 만에 아이가 생겨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신랑은 제가 아이 낳고 주부로 사는 것을 많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아이가 신생아 때는 하루 종일 아이 젖 먹이고 돌보느라 힘들겠다고 집안일은 신랑이 전부 했습니다. 제가 청소라도 해놓으면 엄청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신랑이 퇴근하고 와서 빨래 돌리고 하면 빨래 다 돌아갈 때까지 기다렸다 자야 하니까 신랑이 피곤해 보여서 아이가 낮잠을 잘 때 빨래를 돌려놓기도 했습니다. 그럼 신랑은 퇴근하고 들어와서 아기 보느라 힘든데 그런 것은 왜 하냐고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빠 들어와서 자고 싶어도 못 자는 것 같아서 빨래는 돌려놓겠다고 해서 결국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서 세탁기가 다 돌아가도록 제가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빨래는 개는 것도 아이 잘 때 하면 되는데 신랑이 절대 하지 못하게 해서 신랑이 퇴근하고 들어와서 빨래 널고 개고 청소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아이 낳고 전업주부가 되었다고 저를 무슨 아들 집에서 아들 돈으로 먹고 사는 기생충으로 알더군요. 아이 열심히 키우고 사치도 안 하고 아이 조금 크고 나서는 혼자 살림 육아 다 하면서 열심히 아끼고 살았는데도 말이죠. 시어머니에게 저는 남편에게 얹혀 사는 거지 취급을 받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 대한 불만도 그렇지만 세상 모든 것이 불만이고 남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재산을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마냥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돈 많은 집에서 시집 온 며느리 부러워하고 결혼하고 지금까지 제자리에서 역할 충실히 하면서 살아온 저는 해온 것이 별로 없다고 무시를 했습니다. 저와 신랑 결혼할 때 집, 살림살이, 식장비, 신혼여행비, 촬영비 전부 같은 돈 들여서 했습니다. 저는 친정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셨고 신랑은 시댁에서 지원받은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어느 집 며느리는 뭐 해왔다더라. 친구 아들 결혼하는데 며느리가 시아버지 차를 바꿔드렸다더라. 이런 소리를 참 자주 하셨습니다. 저는 무심결에 남자가 그만큼 능력이 되니 그런 것 아니겠냐고 한 번 말했다가 시어머니 말에 토닫는 세상에서 가장 싸가지 없는 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좀 커서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고 정신없는 육아전쟁에서 조금 벗어나니 제가 정신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서야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하는 것에 화가 나더니 마음 정리도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나의 가치를 몰라보는 시어머니란 사람은 그냥 뭘 모르는 사람, 진정한 가치를 외면하고 돈의 가치만 과대평가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신랑은 내 가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기에 했던 결혼이니 결혼에 대한 후회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내가 잘하면 언젠가는 달라지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저의 오판이기는 했네요. 재작년에 시동생이 결혼을 했습니다. 시동생은 동서에 대해 소개를 할 때부터 동서 명의로 아파트가 세 채가 있는 부잣집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결혼식도 호텔에서 할 예정이고 신혼여행은 유럽 10개국을 간다고 했어요. 솔직히 부럽기도 하고 평범한 회사 다니는 시동생에게 저는 모르는 어떤 특별한 매력이 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동서는 예단이라며 저희 집과 작은아버님들 댁에 이불 한 채씩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신랑이 반대해서 결혼할 때 예단 안 했거든요. 시동생은 신혼집을 작은 빌라에서 시작하더군요. 동서 명의로 돼 있는 아파트가 전세 계약이 돼 있어서 나중에 들어갈 것이라서 일단 그렇게 시작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동서가 생기고 시어머니는 동서와 저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시어머니가 주는 스트레스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동서는 부잣집 딸인데도 맞벌이를 하는데 너는 계속 전업으로 있냐는 말씀을 자주 하셔서 어디라도 취직을 할까 했지만 신랑이 반대해서 일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신랑은 집에서 아이 잘 키우고 살림 잘하면 된다고 자기가 계속 능력 키우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하며 제가 일 나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게다가 동서가 가끔 저를 견제하는 듯한 뉘앙스로 말을 하는 것 때문에 저는 더 풀이 죽었습니다. 동서는 시어머니에게 선물을 드릴 때나 용돈을 드리거나 할 때는 꼭 제가 보는 앞에서 드렸습니다. 저희도 시부모님께 용돈을 안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시동생네가 드리는 돈에 비하면 많이 적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동서는 돈도 잘 쓰고 명품백 얘기, 명품 브랜드 옷 얘기 등을 참 많이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동서의 그런 얘기를 들으며 신세계를 접하는 설레임을 가진 표정을 지으셨어요. 동서는 저에게 가방이나 옷 메이커에 대해 말하면서 형님은 모르시냐고 그 메이커는 어떻고 하면서 신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모르고 관심도 없는데 자꾸 얘기했다는 것은 제 앞에서 허세를 부려서 저를 기죽이고 싶었던 것이었겠죠? 그런데 동서의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 계약이 끝나면 들어가기로 했던 시동생네가 1년이 지나도 이사를 안 가더군요. 한참 더 지나고 나서 알게 된 것인데 동서의 명의로 아파트가 세 채가 있었다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동서가 거짓말을 한 것인지 시동생이 거짓말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둘 다 허세가 심하니 누가 거짓말을 한 것은 그리 중요하지는 않아요. 안 그래도 신랑이 사돈이 그렇게 사업이 잘 되고 부자면 왜 그런 동네에서 그런 집에 살겠냐고 좀 거품이 있는 것 같다고 했었는데 저는 처음에 동서 부모님이 검소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랑은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 부자면 오래된 집에서 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신랑의 생각이 맞더라고요. 그렇더라도 시동생네는 아이 없이 맞벌이로 살고 있으니 돈을 잘 쓰면서 사나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결혼 후에 모은 돈은 없고 빚이 2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다 알게 되고 나서도 시어머니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시동생네가 시부모님께 용돈을 줘도 우리보다 많이 주고 선물도 드리고 하니 동서가 예뻤겠죠.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는 저에게 별로 말도 걸지 않으시고 동서와는 사이좋은 모녀지간처럼 신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 아빠가 몸이 좀 안 좋으셨어요. 암 진단을 받았는데 초기라서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부모님이 많이 놀라셨던 것 같아요. 갑자기 재산 정리를 어느 정도는 하셔야겠다고 하면서 저에게는 경기도에 있는 작은 건물이 딸린 땅을 주시고 동생에게는 좀 큰 농지를 증여해 주셨습니다. 땅 크기는 다르지만 돈 가치로는 비슷하니 공평하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이 하나 더 있기는 한데 부모님은 그것으로 노후 자금을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동생네와 저희는 아빠가 아직 70도 안 되셨는데 뭘 벌써 이러시냐고 했지만 아빠는 그 땅들 관리하고 세금 내고 하는 일도 이젠 귀찮다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잘 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관리가 익숙해질 때까지는 아빠가 신랑과 제부에게 알려줄 것들을 알려주시겠다고 하시면서요. 이때 신랑은 저에게 자기가 결혼할 때 사기당했다고 웃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처가가 평범한 집인 줄 알았는데 이런 큰 재산이 있는 집이라는 것을 제가 숨기고 결혼했다고 사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우리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있다는 것만 알았지 이렇게 큰 재산이 있는 줄은 몰랐다고 했어요. 사실 아빠가 물려받을 때만 해도 그 땅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큰 돈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기는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시부모님은 한참 모르고 계셨어요. 몇 달 전에 알게 되셨는데 갑자기 저에게 살갑게 대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땅을 팔아서 아파트를 사라. 아파트 상가 몇 개를 사면 월세를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신이 나서 하시더군요. 저는 그 땅이 제 명의로 돼 있더라도 아빠가 주신 것이라서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명의를 넘겨받았으면 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라고 하는 시어머니에게 정말 할 말을 잃었네요. 아무튼 저는 그 땅 못 건드린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동서와 저를 대하는 태도도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저에게 훨씬 더 살갑게 하고 저와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하셨는데 갑자기 그게 되나요? 시어머니와 별로 할 말도 없고 대화를 길게 하고 싶지도 않아서 묻는 말에 대답만 했습니다. 명품 브랜드를 열거하며 제 앞에서 허세를 부리던 동서도 제 앞에서 더 이상 그런 얘기를 하지 않더군요. 돈의 힘이 이런 것이란 것을 새삼 느꼈네요. 아빠에게 재산을 물려받고 달라진 것이 없는 사람은 신랑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계속 그 땅을 팔아서 뭘 사라고 계속 볼 때마다 말씀하셨습니다. 듣다 못해 제가 팔고 사면서 세금 다 내고 나면 재산이 얼마가 감소가 될 텐데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이제 그만 말씀하시라고 했어요. 신랑도 안 되겠는지 시어머니에게 엄마는 왜 사돈 재산에 눈독 들이냐고 하더라고요. 재산을 불리도록 알려주는 것이지 이게 무슨 욕심나서 하는 소리냐고 하시는데
신랑은 그 재산 처가에서 해준 것이고 내 재산도 아니고 내 마누라 재산이니 나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인데 엄마가 그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게 욕심이 나서 하는 소리가 아니면 뭐겠냐고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께 지금까지 사돈재산에 욕심을 내는 분은 처음 봤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뜨끔하셨는지 억울하셨는지 나중에 너희와 함께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엄마를 오해하고 있으면 되겠냐고 하셨습니다. 정말 코웃음을 치게 되더군요. 제가 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요? 어머니 마음에 쏙 드는 동서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셔야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랑도 옆에서 맞장구 치면서 엄마가 하도 재수 씨를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 해서 땡땡이네가 모시고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절대 부모님 모시고 살 일 없으니 그렇게 아시라고 말하더니 신랑이 가자고 해서 신나게 집으로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서운하게 해서 점점 시댁과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이제 시댁에 웬만하면 안 가려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본체만체 할 때보다 요즘 들어 저에게 친한 척을 하니 시댁이 더 싫어집니다. 시어머니가 사랑하는 동서가 알아서 잘 모시겠죠. 저는 친정에서 장녀로서 친정 부모님을 살펴드려야 해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사람이 옥석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한맺히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시어머니는 본인 잘난 맛에 살다가 굴러 들어온 복을 차버렸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